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영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참에 조금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영끌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직전 10년간 강남이 이렇게 오르는 거를 보면서 딱 한 방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한번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다 멀쩡하시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한두 분이 무너지면 재밌는 건 시장에서는 강남에서 5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가 다쳐서 40억에 팔았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10억 폭락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강남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집을 안 사게 되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대출 규제부터 뭐 금리 인하까지 요즘에 또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또 약간 또 주춤하기도 하니까 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또 부동산 투자를 하셨죠. 투자 전문가 이제 부룡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또 24년 그리고 25년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룡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또. 네, 뭐 저야 뭐 항상 똑같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금리 뭐 이제 인하된다고 그러니까 기대도 했다가 갑자기 대출 규제 나온다 그러니까 실망도 했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워워 이렇게 약간 좀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평탄하게 간다기보다는 뭐 딱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좀 주춤하고 뭐 이렇게 계속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이랬죠. 그게 정상이에요. 네. 정상인데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평탄하게 내가 살 때만 그때만 되면 올라주기를 바라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왜 이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라고 하는데 시장 자체는 원래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세차게 달려가기도 하고 그게 계속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상승장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이렇게 이게 우상향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중간중간 막 부침이 항상 또 있었고 그렇죠. 규제 나오면 또 한 번 또 주춤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게 사실 이 자산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랄까요 가장 큰 이슈랄까요? 아니면 그냥 주목도가 높은 거 이거는 지금 그 미국에서 금리를 또 한번 내렸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금리 내리면 이제 유지비가 좀 내려가니까 이제 뭐 이런 뭐 대출도 좀 더 받고 뭐 이런 그 생각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선은 지금 미국 금리 인하된 거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좀 어떻게 반영되는 걸로 보이세요?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심하게 오버하는 것 같다. 이 반응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하된다라고 하니까 인하되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오버하면서 반응한다. 이런 느낌이 저는 많아요.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시장을 되게 오래 봐왔잖아요. 오래 봐온 바에 의하면 바로 이제 한 2, 3년 전 모습인데요. 2, 3년 전에 그러니까 한창 그 2019년 그 21년 하반기까지 그때까지에 제가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에 신경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금리나 뭐 경제 현상 이런 거에 관심 없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2021년 하반기 이후 또 2022년 접어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관심이 너무 늘었어요. 엄청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내가 투자해놓고 금리가 인상됐고 난 다음에 시장 엉망진창 또는 내가 힘들고 이 경험해보니까 갑자기 우선순위가 내 머릿속에서 예전에는 저기 뒤쪽에 있다가 맨 앞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니까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 거라고 봐요. 이게 오히려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아닐 거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시면서 머릿속에 머릿속에 딱 바뀌었던 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순하게 그럼 금리 인하하니까
부동산이 오르겠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그 논리 전개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안 돌아가거든요. 오히려 저는 정부의 그 어떤 그 규제라든지 네. 또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그 원래는 뭐 한 2달에 한 번씩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4개월에 한 번씩 금리 인하할 정도로 속도가 늦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정부의 금리가 인하되면 사실상 냉정하게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뭔가 부동산의 부정적인 정책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져서 부동산이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규제 요소가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간다. 네. 약간 이럴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긍정적인 요소일 수는 있겠으나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또 다들 하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또 영향이 또 제한적일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옛날에 막 투자할 때 보면은 사실 요번에 이렇게 급등하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막 신경 썼던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신경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쓰셨는데 너무 세게 맞으니까 각인 효과라고 하죠. 너무 강하게 뇌리에 들어와서 그 금리의 변동성에 따른 그 시장의 움직임, 경제 현상을 하나 배우신 거거든요.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걸 또 너무 지금 단순하게 접근하시는데 네. 이게 또 하나 배우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하가 사람들한테 이미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뭐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시장을 좀 보고 아, 이제 앞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또 한 번 배우는 그 기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좀 상승세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네.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좀 먼저 사야 되나 이러면서 사니까 거래량 늘어나네 그럼 나도 사야 되나 하면서 뭐 계속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생겼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나타났다. 그게 이제 그 2009년 상반기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2009년 거예요. 상반기. 네. 그때도 2008년 금융위기라는 상황을 겪어서 처음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걸 봤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했고 근데 이전 장에 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오르던 장의 그 어떤 그 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눈여겨봤던 사람들이 그때 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수익을 봤다. 그러니까 아, 부동산 투자하니까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저는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 부분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거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영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네. 그게 조금 위험 요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상승을 얘기할 때 뭐 네. 지금 현재 그 반포가 얼마가 됐어 네. 압구정이 얼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격을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내실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또는 그쪽 동네의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을 사시는 분들 또는 그 강남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참에 조금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연끌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직전 10년간 강남이 이렇게 오르는 거를 보면서 딱 한 방이었거든요. 네. 여러 동네 수십 채를 사는 것보다 강남 한 채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구나라는 거를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인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영끌이 오히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위험 요소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좀 받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받으면 어쨌든 뭐 고정금리니까 뭐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해서 이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영끌 이런 건 이제 못 버틸 수준인데 우선은 끌고 가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전혀 예상 못했던. 뭐냐면 그때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때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09년 이후 시장을 많이 얘기를 하게 네네. 되는데 그때 시장 상황이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그때도 분명히 사람들이 머릿속에 연끌을 했을 거잖아요. 연끌을 했는데 연끌하고 나타난 다음에 강남을 사니까 최고였어 또는 입지가 좋은데 최고였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 나름대로 계산해서 안 사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변동성은 유럽발 금융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발 재정위기라고 그랬죠. 네네. 이 상황이 사실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상을 못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변동성에 자기가 연끌했던 사람이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재미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요. 네.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놀랄 만한 정도로 사람들 뒤통수를 쳤던 게 뭐냐면 당시는 지금처럼 장기 대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보통 30년 뭐 얼마 전까지 네. 50년이었잖아요. 그때는 만기 5년짜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 만기 5년짜리가 뭐 그냥 만기 5년이니까 다음에 연장하면 되겠지. 금리 좀 올라가면 되겠지. 올라가면 좀 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그때 만기 5년짜리 대출이니까 뭐 상환해라 아니면 뭐 장기로 전환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하필은 만기 5년짜리 만기랑 접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때 막 투매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금리의 변동성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정부가 무슨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시장의 100%다라고 생각하시진 않고 한 20% 정도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연끌이라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번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다 멀쩡하시거든요.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네. 근데 한두 분이 무너지면 재밌는 건 시장에서는 강남에서 5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가 다쳐서 40억에 팔았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10억 폭락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네. 강남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집을 안 사게 되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할 때 두 번만 세 번만 더 생각해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룡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뭐 위기 상황이든 뭐 변수든 아니면은 정부가 뭐 부득이하게 막 대출을 막 끊든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네.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기준 가지고 막 맥시멈으로 막 대출 다 받아가지고 샀다가는 대응을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핵심은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어떤 뭐 타격이 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경기가 더 침체된다거나 이런 것들. 네. 이걸 사실 제일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살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죠.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샀다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때는 내가 못 버티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애매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은 안 온 것 같은데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당신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네. 되면 저도 예측 못해요. 못하니까 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동안의 사례를 보고 아까 자산시장의 흐름 같은 걸 보게 되면 항상 직전에 연끌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실타래가 그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네. 그 현상이 지금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그분들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50억이 있는데 20억짜리 샀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오히려 지금 그래서 막 지금 조급하게 내가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야 되는데 어느 시장이든 연끌하는 사람은 발생하고 연끌하는 사람이 기타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 무너지는 거는 계속 발생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경매잖아요. 네. 그게 무너졌을 때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드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을 너무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그 전술, 부동산 투자 전술, 뭐 아까 그 경매 얘기했지만 뭐 경매를 배운다든지 네. 기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전술로 대응해야 되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막 집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뭐 빨리 계약서 쓰고 해가지고 대출 규제 전에 뭐 어떻게 다 처리돼서 다행이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서 막 쓸까 하다가 갑자기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게 되니까 이거 왜 나를 살려고 하는데 왜 막냐 하면서 뭐 화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중심으로 지금 보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이번에 겨우 대출 규제 들어왔는데 내가 샀어. 근데 문제는 내가 영끌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변동성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분이 무너질 때 누군가 또다시 그 집을 사야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못했다라고 슬퍼하거나 또는 대출 규제 받기 전에 대출 받았어 라고 안심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거래량이 막 7천 건, 8천 건을 막 뚫었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 평균으로 봐도 이제 뭐 그 평균치를 이제 상회하는 수준으로 막 갔어가지고 야 이제 거래가 완전히 활성화됐나 보다 했는데 또 이제 대출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피로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급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약간 단기적으로 반짝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뭐 시간이 좀 없는 건가요? 저는 단기적으로 좀 반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네.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게끔 정부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거래량을 분석하고 그걸 발표하잖아요. 네. 그것들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가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요 어떤 스팟 시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기간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거래량도 역시 재밌는 거는 거래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요래요. 네, 뭐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 계속 반복되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거래량의 증가로 시장이 회복되었다고 보는 거는 논리의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래량으로 시장이 회복된 거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지금 어렵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네, 아직 여전히. 예, 아직 여전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네.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규제잖아요. 어쨌든 네.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느렸다라고 하면 시장의 상승이 아니라 대출의 추가 규제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오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게 마침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한 몇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살아나는 거다. 이러면 또 이거는 시장이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다시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정부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딴 데서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몇 년 전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늘어났지 네,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와 상승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모습이 다르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체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2000 몇 년이죠? 그때 19년도 그때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을 당시에는 정부의 규제 자체가 대출 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규제에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풍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갈동네가 되게 많았었고 집값도 쌌어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 데다가 이미 집값은 그때보다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력들이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어서 요만한 대출 규제 하나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래량을 가지고 회복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된 상태가 한 몇 년 지속되면 그 말이 다시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 게 지금 상승한 지역이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특정 지역의 특정 단지들이 막 너무 좀 과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막 자기들만 가고 나머지 옆에 있는 단지들은 또 그냥 가만히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평균은 좀 뭐 회복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면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야 입지가 좋은 데가 최고구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똘똘한 한 채였단 말이에요. 네.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규제 상황에서라고
하고 그때 올랐던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똘똘한 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똘똘한 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거나 영끌에서 어쨌든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사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니까 살 여력 있는 사람조차 안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양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상급장이 떨어지는 게 하락장이고 네. 상급장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또는 이제 약간 좀 올라갔던 것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게 침체장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을 가지고 상승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약간의 뭐 일시적 반등장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은. 근데 이게 두 종류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좋은 것들은 이미 뭐 과거에 떨어진 걸 다 회복해 버렸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장이다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입지가 조금 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들은 뭐 회복도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여전히 있으니까 네. 여기는 좀 투자할 만한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B급지. 네,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상급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을 하고 B급지가 오히려 우리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운명론처럼 네. 상급지 다음은 B급지니까 B급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회복시켜주거나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지표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전세가율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유튜브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자꾸 세트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세트로 설명하는데 지금 서울 중심부에 그러니까 상급지의 전세가율은 4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외곽지로 가게 되면 이제 한 50몇에서 60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주춤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세에 관심을 두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가격은 안 올라가니까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가율이거든요. 네. 그럼 전세가율이 올라가는데 저기 상급지에 40%가 안 되는 데가 40을 돌파하고 40을 지나 50을 가는 그 모습과 50을 지나서 60과 70을 향해서 가는 B급지의 모습을 보면 그때 시점에 과연 누가 어느 지역의 메리트를 여기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 거냐? 그러면 예전의 모습도 그랬고 제가 보더라도 B급지가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어쨌든 성과나 네, 이런 게 수익률로 좋을 수 보면 있으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린 전세가율의 상승이 오히려 그동안 혹시라도 상승장이 좀 멈추고 난 다음에 상급지가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B급지가 괜찮겠네. 그게 2011년 이후에 일기 신도시 지역들이 입지도 괜찮으면서 나름대로 전세가율이 높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흔히 아는 갭투자의 전성시대라고 얘기했던 그 시장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B급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약간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부터는 키포인트가 될 거고 그게 아마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중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입지가 뭐 괜찮은 동네들 그런 동네들이 이제 먼저 가잖아요. 네. 아무래도 먼저 가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매매가가 막 올라가는 것 대비 전세가 막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벌어지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어쨌든 전세 수요 실수요들이 막 올라오면서 전세는 올라오는데 매매가 또 같이 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 갭이 줄어들 때 그때를 보고 또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도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또 약간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밖에서 보면 키 맞추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은 어쨌든 전세가율이라는 네. 거. 그러면 이 전세가율만 보면 사실 지금 상급지라고 할까요? 네. 그런 뭐 좀 최상단의 지역들은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금 투자금 대비 이게 네.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분들은 그냥 거기가 좋아서 산다. 이런 수요기 때문에 한시적이다. 네. 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에는 버겁잖아요. 그럼 결국 실수요가 들어가는데 그 동네의 실수요가 몇 분이나 되겠느냐.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네. 그러면 뭐 전체 수요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 그 상급지에 들어갈 수요는 10 이하일 텐데 10 이하의 중에서 지금 한 5을 썼다 그러면 5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 5가 시장을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더더구나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5라는 수요도 3이나 2로 줄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시장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뭐 가만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해서 막 많은 고민을 할 테니까 그럼 그때 눈에 보일 만한 게 지금 움직이는 지표를 이용한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항상 그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 네. 이제 이 현상들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도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들어가는 거는 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리스크가 좀 있긴 있죠.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길게 보시고 그냥 혹시라도 이 돈 없는 돈 셈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들어가셔도 이게 입지가 B급 이상 괜찮은 동네라면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언제 올라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산 다음에 바로 오르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전세가율이 60에서 70 그 전후부터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전세가율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되 시간에 대해서 조금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좋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오르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면 바로 오르길 바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샀다가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는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길게 볼 수 있다면 지금 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곳을 조금 선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네.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다. 사놓고 좀 유유자적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똘똘하고 똑똑하고 지표를 잘 볼 수 있어서 여기 딱 맞춰서 그냥 딱 가장 효율적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좀 낫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뭐 금리 인하도 그렇고 공급 부족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어차피 살 거 뭐 나중에 사면 더 비싸니까 지금 사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공급 쪽은 부족한 게 맞는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공급 쪽은 부족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일반 어떤 대중의 선택들이 뭐 마냥 나쁜 것 같지도 않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 난 다음에 계속 물어보고 조급해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부동산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니까 장기 우상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끄떡거리는데 네. 사고 나면 언제 오르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사면 언젠가 오르지만. 네. 왜냐면 제가 제 주변에도 지금 있는 분이 7월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뭐 분위기가 막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잘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대출 규제 나오자마자 팔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바로 하셨거든요. 맞아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갈대처럼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놓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긴 하는데 사실 나중에 그런 경험 몇 번 하시게 되면 그 잠시의 그 흔들림에 영향을 안 받게 되시니까 그냥 경험 삼아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유 있으시면. 돈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약간 좀 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등등 왜 시장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렇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나에게 분명히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경험을 하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기다려서 기회가 온다는 개념을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면 결국에 정책이든 시장에 충격이 한번 올 테니까 네. 그때 사라는 거를 기다리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그러면 기다리란 말을 한국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네.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그 기다리라는 말을 그 뒤에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또는 기다리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주변에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거나 또 내가 공부하면서 그걸 좀 챙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기다리라고 한 거구나. 지금 사는 게 좋겠구나. 이것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정부가 한 대출 규제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갑자기 좀 혼란에 빠지면서 막 거래량도 막 줄고 막 이런 정도면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조금 더 충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해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네네. 지금 아직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엔 매수자들이 좀 이렇게 시장을 떠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난다는 얘기는 실망했다는 얘기고요. 정부의 스탠스가 사지마 좀 라고 하는 게 오랜 기간이 돼서 에이 부동산은 끝났네. 또는 부동산은 돈 벌기는 쉽지 않네. 네. 근데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서 주식이 오른다든지 뭐 비트코인이 강세가 온다든지
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왔을 때가 오히려 부동산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달렸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미리 준비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침체의 극단으로 달리면 부정적으로 가고 상승의 극단으로 달리면 또 그렇죠. 너무 초긍정으로 가는 건데 저는 가장 부정적일 때가 다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발 좀 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장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정부가 조금 더 세게 규제를 할까요? 우선 지금 그걸 좀 전망을 하세요. 이 정도로는 아니다. 조금 더 세게 할 것 같다는 걸까요? 저는 더 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도 감부터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올 이제 10월인데 9월에는 아무래도 저기 추석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딱 보고 서울 수도권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때렸더니 조용해졌네. 그러면 더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이라 뭐 이렇게 뭐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아마 지금 대출도 조금 그래서 약간 느슨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사 시즌 다가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그 분위기가 모니터링 된다 하고 하면 또 이제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금감위원장이라든지 딱 나와서 인상 엄하게 인상 쓰면서 조심해라고 또 한마디 하게 될 거다. 앞으로 규제를 할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서울의 침체가 그러니까 서울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 지방장에 대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사실 지금 지방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가지고는 이렇게 실익이 없다. 네. 뭐 세금하고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뭐 지금은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대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정부가 그쪽으로 좀 풀어주고 네. 서울은 좀 규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좀 그 극단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멍청하지 항상 멍청한 게 아니라 의외로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그냥 한 2, 3% 적당하게 올라가는 시장을 원한다고 봐요. 통계로. 네. 근데 서울과 수도권을 눌렀잖아요. 근데 지방이 지금도 안 좋은데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눌러서 조금 조용히 가고 있는데 지방은 침체니까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면 결국 그게 중기적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소비 침체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얘네들 시한폭탄이니까 얘네는 못 건드릴 거고 그러면 그래 제일 만만한 게 지방 조금만 어떻게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지방을 조금 얘는 주춤하더라도 얘는 올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듯한 전국 통계가 나오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울 뭐 이제 뭐 핵심 지역이라고 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 주도한 시장이니까 이쪽을 지금 현재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 아니면은 규제를 했는데도 이 시장의 지금 분위기나 상황상 모르겠고 나는 그냥 더 간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좀 센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일 궁금했던 네. 게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느 때는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데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어쩔 때는 조금 건드렸는데 애가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떤 시장일까라고 봤었는데요. 결국 상승장 초반이냐 후반이냐 또는 아니면 상승을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많이 사서 수요가 이제는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냐 아직도 여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 보통 2019년 이때, 2019년, 20년 이때 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대책이 있었죠. 뭐 12.16 대책, 8.2 대책, 네. 말도 안 되게 센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센 대책이 나왔는데도 오른다고. 근데 그때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규제가 서울이라고 하는 규제, 서울 특정 지역의 규제라서 풍선 효과처럼 경기도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머리 굴리고 좀 몸만 빠르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초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취득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 취득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는데 내 뒷주머니에는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1주택은 적게 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다음에 여유나 기타 여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미 그 사람들이 살 만큼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여력이 없어요. 이미 뭐 한 채씩 있고 뭐 네. 명의를 다 썼고 막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때 엄청나게 센 규제가 나왔는데 그때 올랐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엄청난 규제가 나와도 오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수요의 문제거든요. 그때 수요는 한 채를 산 사람들이 그로 많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주택자가 많아요.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보고 취득세가 안 풀렸는데 이걸 살 수 있을까? 이미 2019년 20년도에 그 시장 상황의 우리의 수요와 지금의 우리의 수요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규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어디 갈 여력이 많았는데 결국 우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엄청나게 센 규제가 아니라 몇 가지 틀만 잡고 그것만 조이면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게 대출 규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뭐 어떤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뭐 풀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요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뭐 갈아타기나 뭐 수요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또 많이 샀고 네. 작년 올해 해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 좀 한계가 있다. 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뭐 적절한 규제 정도로 하고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지방이든 어디로 이제 전환을 좀 시켜줘야지 이게 또 다시 또 과열이 안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 법이 딱 맞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도 되는데 요게 아무래도 야당도 네. 맡고 있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요. 앞으로도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당시 과거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지방장이 살아났을 때를 우리가 보통 2009년에서 2012년 13년까지라고 보통 네,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리고 이 지방장이 거의 뭐 버블처럼 뭐 모든 동네가 올랐던 게 2011년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장이 오르기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2008년 정도, 2007년, 2008년 정도였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을 잡으려고 정부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잖아요. 혈안이 되어 있고 뭐 그 당시에 그 정부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민주당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막아야 돼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거기가 다 죽어 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민주당 그 야당 쪽에서 무조건 반대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그때는 2008년에가 200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적당하게 약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취득세를 풀어주는데 과연 민주당이 양보할까요? 근데 지금 최악인 지방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가 너무 힘들다, 전라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 걔네들은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 대신 뭐 다른 거 줘 이러면서 반대급부로 뭐 가져가면서 하려고 하겠죠.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007년, 2008년 요 당시에 지방장이 처음에는 요즘하고 이제 법령이 좀 틀릴 테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조정지역, 투기지역 이런 것들이 그때 풀렸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매 제한이 또 몇 개월 있다 풀렸고요. 그러다가 2008년 6월인가 그때 지방 취득세 완화가 돼요. 지방이요. 네. 딱 지방이 취득세가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양도세 완화. 지방만을 대상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 민주당 쪽 약간 좀 부동산을 풀어주는 거에 부정적인 그쪽 사분들이 그때 뭐 했나? 별 얘기 안 했어요. 왜? 명분이 명확했거든요. 힘든 거 살려주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지금 서슬이 펄어쳐. 안 해줄 것 같죠. 네. 그런데 시장이 지나고 나서 정말 힘든 곳이 만들어지는데 그 힘든 곳이 지방이잖아요. 그런 쪽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풀어줄 거다. 근데 또 한 개, 두 개 풀어줬다고 호들갑 떨지는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약 3년에 걸쳐서 천천히 풀어준 효과가 2009년 중반부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부터 막 청약 경쟁을 높아지면서 지방이 살아났고 한 번 살아나니까 그게 2011년 대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번져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인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그 순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지방을 죽이고 서울을 살리는 정책을 그동안 좀 쭉 쓴 거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막 똘똘한 한 채라는 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가격이 된 것인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판이 또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서울의 지금 집값은 좀 하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집중된 지역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조금 제가 하향이라고 했던 부분이 그럼 떨어진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언제는 제 말이 맞고 언제는 제 말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의 주식 그래프로 말하면 만약에 떨어진다, 올해는 가지 않겠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 상방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로 조금 흘러갈 건데 이 구조는 상방이 살짝 내려오는 구조지만 폭락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별로 안 떨어졌잖아, 아니 또 올라가잖아, 이래서 떨어지는 줄 모를 거예요. 시장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 거다. 하지만 상방은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돈도 이렇게 모두 있는데 예를 들어 강남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의 쏠림 현상이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약간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네. 예측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급하게 막 서울 수도권을 사려고 하지 말고 네. 약간 조금 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사든지 아니면 조금 좀 기다려서 네. 상황을 좀 봐도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끌했다 무너진 사람 물건을 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다른 데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 저도 그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방은 되게 힘든데 네. 정치권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게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그렇게 풀어주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겠냐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엄청나게 길어지는 느낌을 보면서 막 속 터지죠. 답답하고.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니까요, 그 정도 걸리는 게 원래 당연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2, 3년이거나 1, 2년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보는데 그 당시엔 되게 조급하게 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걸 거다. 아마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09년, 10년, 11년 이때 지방은 뭐 진짜 광풍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장난 아니었죠 그때. 근데 서울은 뭐 되게 뭐 지지부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때 투자하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투자한다고 그럴 때 서울 투자할 땐 그 난리를 때 왜 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방 규제 안 하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뭐 부동산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방은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집값이 막 뭐 몇 배씩 뛰고 막 이러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방은 또 한번 또 확 한번 죽을 쓰고 서울은 또 올라가고.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 딱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는 이제 지방 소멸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패턴이 이번에 안 오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이거나 또는 어떤 넓은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넓은 지역과 그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고, 넓은 지역이면 그 중에서 그 지방 소멸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차피 앞으로의 방향성을 의미하지 당장 내일부터 바뀐다는 게 아니니까 좋은데, 그 동네 중에서도 좋은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조금 뭐랄까 근시안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방 소멸 얘기는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방 소멸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는 투자에 의심을 갖는 분들이 지방 소멸 꺼내면 듣기가 싫어요. 왜냐면 질문이 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을 하나의 덩어리고 하나의 원소 집단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복합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막말로 부산하면 될 거 아이가? 부산에 제일 좋은 뭐 초고층 아파트 사면 되죠. 왜 사람들이 글로 몰려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자꾸 그래서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루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근거로 떨어질 것들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자꾸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죠. 그냥 다시 한번 온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오던 거랑 좀 패턴이 다를 뿐이지 다시 한번 또 지방이 또 주목받을 시기는 또 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이 먼저 무너지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부산이 무너지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제 인구 감소라는 게 뭐 2020년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막 수치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더라도 방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도 좀 똘똘한 이런 거, 그러니까 실거주성이 되게 좋은 것들,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을 네. 타이밍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지금 오히려 그쪽이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를 일반인들은 피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저는 흥분의 감정을 느껴요. 이제는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극단으로 흘러가면서 최악의 안 좋은 극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부라고 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살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하면 흥분되는 거죠. 기회가 올 수도 있구나. 그 말은 오히려 지금 뭐 지방의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 말고 네. 지금 지방인데 뭐 한 뭐 1억대, 2억대 이런 구축, 네. 재건축도 쉽지 않은 아파트들은 네. 정말 지금 뭐 완전 상황 되게 안 좋은데 그렇죠. 이쪽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그쪽은 보시면 아니라고 봐요. 그쪽은 아니고. 네, 그쪽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방의 구축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입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뭐 예전에도 저 2021년이죠. 공시지가 1억 미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맞아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부터 안 좋았던 게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면 그 테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더더구나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지방 소멸인데 네. 그 동네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동네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방 그때 올라갈 때도 몇 년 전에 뭐 안동에 뭐 1억도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막 재건축 호재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속으로 네. 말로 못하고 되게 속으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건축을 알긴 알아? 이게 어떻게 되냐 현실적으로 네. 사업성이. 네, 사업성인데 사업성이 1억 미만이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그러면 요즘과 같은 그 원가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1억짜리 아파트를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몇 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추가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테마를 타서 이제 가는 것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지방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상급의 어떤 그런 주거 수준은 돼야지만 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대한 벽이 아직은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 벽이 없어질 때까지고. 네. 그러면 이거를 기다리느니 그냥 지금 우선은 가는 말에 좀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네. 사는 게 먼저일까요? 시장 돌아가는 거를 좀 제대로 배우는 게 먼저일까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사는 건 좋은데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사오셨잖아요. 근데 자기 입맛이 미슐랭 3스타 정도 되는 입맛인지 네. 아니면 우리 그냥 아무것도 음식 잘 모르는 막 입맛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죠. 근데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막 사서 실수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서 삐끗삐끗 하신다라든지 그런 네. 분이라면은 지금 사는 거는 좀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제3의 전략처럼 요즘에 다시 또 선호되고 있는 게 그냥 재건축 묻어두고 나 잊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재건축, 뭐 재개발 요즘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사놓고 언젠가 정부가 살려주든 뭐 입지는 좋으니까 되겠지 뭐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 네.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기는 한데요.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2009년, 10년, 11년 요때 시장이 안 좋을 때요.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 지역 이런 데를 봤단 말이죠. 신기하게도요. 그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자세히 그때 진짜 열심히 저 나름대로 공부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요. 시장이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가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다가 제가 아까 떨어지는 안 좋은 시기도 이렇게 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같이 후행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도 결국 그 당시의 신축과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후행하는구나. 네.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배웠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좀 뭐 미흡했던 것 같아요. 미흡했었는데 그때 그걸 느끼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걸 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진짜 제가
제가 투자할 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 지역 다 좋은데 사가지고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사시겠습니까? 좀 더 사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이따가 사야 되냐? 네. 지금 사야 되냐?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라면 지금 안 사요. 왜냐하면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신축 또는 지금 강남 새로운 아파트들이 올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가 지금 여기 분양이 잘 됐는데 분양가 분명히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분양가들이 지금 다 완판되어 있는 분위기니까. 그럼 그 가격을 근거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금 애매하다가 요즘에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난 재건축 못 얻을 거야 하고 딱 들어가 산다. 그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혹시라도 지금 시장이 그래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게 되면 신축이나 서울 아파트 그 중심부 아파트가 조금 주춤하겠죠.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조금 더 기다리다 사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그러면 전 조금 더 기다리다가 지금 가격은 직후에 막 따라 움직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거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느냐. 만약 조금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부익난 방송을 한 100번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구나 그렇게 하셔야지 재건축을 무조건 묻어두겠다. 맞는 얘기긴 해요. 나중에 신축이 제대로 움직이면 크게 터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결국에는 싸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어찌됐든 시장에 그래도 꽤 충격이 있을 만한 뭐 외부 요인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무언가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 높진 않다면은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지금 딱 그 분위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몇 %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기축통화 시장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 미국의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직전장에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부채 부담이 되게 높아요. 근데 항상 우리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채 부담이 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누군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반복됐던 구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이었다면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결국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비컷 한번 나오고 이번에도 비컷 하다가 며칠 전 또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용지표 좋대. 비컷 안 하겠네 등등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데서 결국 외국 눈치를 보거나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예측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면 결국 걔네들이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대응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자꾸 내가 먼저 내 기준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데 시장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먼저인데 그 시장 자체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매번 그 외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분명히 조금이나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 시장을 떠나서 지금 경제 상황이 한번 뭔가 좀 위기가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계속 지금 이어지면서 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해결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부령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지금 뭔가 수면 아래 뭔가 좀 있는데 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안하긴 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무리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간 걸 추격 매수하지는 말라.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선도지구 뽑겠다고 일기 신도시들 막 난리 나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막 가격이 막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똑같은 추격 매수의 입장이겠죠.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왜 거기를 살려고 하십니까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거기를 살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도지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 좋잖아요. 선도지구. 근데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당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두 개잖아요. 분당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분당에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선도지구라고 하는 거를 선정이 됐다라고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선도지구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이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또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진행하다 각종 진척도에 따라서 서로 뭐가 투닥투닥하게 되면 또 주춤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선도지구 호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거두절미하고 다 뒤에 있는 걸 소매시켜버리더라고요. 호재만 나오면.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선도지구 좋긴 한데 선도지구에서 당신이 이 집에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나마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그냥 단기간 돈 벌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글쎄요. 그 시장이 그 분당이라는 시장이 또는 이제 일기신도시라는 시장이 당신 입맛에 맞춰서 움직여질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선도지구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로또 투자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일단 로또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면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하지 않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이 이제 결정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나 올라가는 순간에 그 추격매에서 제일 비싼 가격에 들어가게 되면 또 중간 단계에서 지지부진해진 단계에서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이제 공통적인 맥락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노후도시 특별법 나올 때 일기 신도시들 다 지지부진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뭐 되겠어 저러면서 뭐 가격 막 다 바닥 찍고 있을 때 네. 사실 그럴 때 사는 거잖아요. 뭐 맞아요. 굳이 살려고 한다면. 네네네. 근데 그때 안 사다가 이제 막 뭐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막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게 투자로서는 좀 위험하다. 투자자로서의 행동이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서 투자자인 것처럼 하고 자꾸 우리들한테 의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 없다. 그냥 떨어졌을 때 사라.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러면 좀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되게 막 지지부진하고 힘든 곳들을 좀 보고 있어야 될까요? 뭐 지방에 막 좀 괜찮은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막 힘들어하고 있는 데들 있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비슷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아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방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방을 원하시는데 모르겠다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한 방을 원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뭔가 달성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 한 방에다가 한 가지 양념을 치셔라. 시간이다. 몇 년이 걸리든 그게 불이익을 때까지 그러면은 지방에 입지 좋은데 진짜 안 좋은 거 상황이 만들어진 그런 거 사놓고 기다리셔라. 그거는 100% 시장이 극단으로 달리면 다시 반대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터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다만 얼마가 걸릴지는 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란 양념이 진짜 기다리기 힘든 걸 거다. 네. 하지만 확률은 100%다. 그렇죠. 확률은 높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릴 네. 수 있지만. 어설프게 지금 올라버린 걸 떠나가면 떨어진 확률 50% 올라갈 확률 50%인데 그러면 무슨 확률을 택하겠느냐. 나 같으면 100% 확률을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보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부산에 해운대구 그럼 해운대구 보면 뭐 자동 우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겟팅을 하라 이거죠. 최소한 자동에 무슨 아파트가 랜드마크고 우동에는 무슨 아파트가 구축이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그럼 이런 거 분석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분석도 안 하고 이거 될까요? 라고 그것만 물어보느니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확률 100%인 뭐 자동에 무슨 아파트 우동에 네. 무슨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따지겠어요. 돈 없으면 그러면 대구의 수성구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옆에 있는 수영구라든지 기타 동래구라든지 그런 데 중에서 타겟팅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뭐 반포라든지 뭐 한남이라든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막 초고가 아파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싶어. 막 나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라는 실수요도 있거든요. 이쪽 시장은 어떤 좀 부침과는 좀 상관없이 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지금 똘똘한 한 채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이지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당분간은 간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거기를 보면서 착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 내가 지금 통장에 한 500억이 있어. 네. 그래서 한남도 힐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분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 한 5명 앉아있는데 그중에 한 2명이 한남도 힐을 샀대네? 그분한테는 지금 당장 한남도 힐을 사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맞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남도 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동네 그런 그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분들이 가끔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게 그래도 시장의 침체나
혹시나 또 그런 분이 좀 오래 갔다면 아유 그러면 뭐 좀 이따 살까? 그러니까 항상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갈 거다. 근데 그분들의 리그 저는 이제 그걸 안드로메다 리그라고 하는데 그 안드로메다 리그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메이저 리그를 가지고 자꾸 대비를 하는데 그러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리그는 당분간 갈 거다. 사실 그분들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건물을 많이 사고 막 그랬었었는데 네. 뭐 지금은 약간 좀 이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 요게 또 약간 트렌드가 또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렇게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 메이저리그 여기도 무조건 저 간다 저기까지 네. 간다 뭐 격차 따라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요 분위기는 또 요 분위기대로 또 당분간은 좀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약간 좀 격차는 더 좀 벌어지는 게 당분간은 좀 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격차는 좀 벌어지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이 중에서도 아마 분명히 최대 연끌이 나오겠죠. 누군가는. 그러겠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나중에 분명히 신문지상에서는 폭락 뭐 이러면서 한 채 거래됐는데 그것도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는데 뭐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또 이런 언론 기사들 보면서 또 우리 또 착각하고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참 딱 나누긴 어렵지만 이게 순수 실거주 목적이 좀 더 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애 때문이라든지 뭐 남편, 아내, 직장 때문에 꼭 이 동네는 살아야 되고 이제 뭐 전월세 살기가 막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로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사긴 사야 되는 저도 최근에 내년 한 3, 4월에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기다리라고 하기도 참 뭐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받아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단기적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냐? 지금 필요하냐?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부침이 좀 있겠지만 네, 있을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그분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당장 집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 보고 어디 딴 데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물어봐요. 조금 더 기다리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부터 무주택자는 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무주택자는 사야 되는데 떨어져도 그거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영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리해서 집을 사냐 마냐의 어떤 그 기준 정도를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집값의 몇 퍼센트 대출 뭐 LTV로 보시나요? 뭐 DSR로 보시나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걸 떠나서요. 저는 금리 변동성을 좀 많이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금리 변동성을 보는 입장인데 금리 같은 경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2%에서 3% 이상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창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을 때 그때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금리 아마 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 감안하고 계산하라고 얘기를 되게 몇 번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원리금 균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2% 그렇지 않고 아주 최악의 경우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면 한 3% 놓고 원리금 계산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애매하다. 둘이 벌고 둘이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좀 부담스러운데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새 가슴도 있고 네. 진짜 철가슴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결론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으면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 확실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조금 결핍이 있으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도달하고 나면은요 되게 허무하잖아요. 도달하고 나면 허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잠시 그러니까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서울대를 목표로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왔더니 막 목표가 사라져서 힘들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결핍 있는 동네에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그래서 뭐 DSR이다 이거 계속 바뀌니까 그냥 금리 변동성 가지고 한 2%에서 3% 플러스 알파 그 상황 가지고 항상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부령님 얘기를 듣다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막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주저함이 좀 덜어진 것도 아무래도 좀 고정금리 뭐 이런 영향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요즘 고정금리 많이 받다 보니까 어차피 네. 그냥 이거 나 감당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냥 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고정금리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자기가 좀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지금 뭐 우리 보면 평생 플랜 하잖아요. 네. 그 평생 플랜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예를 들어 누구의 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분이 돌아가실 뭐 수도 있는 휴직할 거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그
넣잖아요. 네. 근데 특정 분야인 대출 이자에만 모든 것들의 변수 다 무시하고 그거에만 포커스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게 영끌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나중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병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쁜 그 행복해 뭐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것만 같다면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근데 그 팔아야 되는 상황이 하필이면 시장 자체가 침체장이야. 똥값이에요. 그러면 되죠. 아마 되게 많이 허무해질걸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오래 하셨고 뭐 다양한 지역들도 막 투자해 보셨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그래 한 급 뭐 낮춰서 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8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6억짜리 사도 돼. 근데 그렇게 샀을 때 8억 대비 6억 산 게 뭔가 손해 날까 봐. 네. 쟤는 올라가고 나는 안 올라갈까 봐. 아니면 네. 뭐 같이 오르는데 내 건 뭐 얼마 안 오르는데 쟤만 올라갈까 봐가 제일 무서워서 네. 최대한의 돈을 모아서 좋은 거 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좀 많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나름 그래도 같이 따라가는 건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분명히 A급이 상승장이 말도 못하게 오르는 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수동인과 능동인이 나눠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대부분 수동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능동인으로 바뀌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바로 그때인 게 뭐냐면 열받잖아요. 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쟤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쟤는 저거 사가지고 엄청나게 됐어. 그러면 누구는 원망하고 그러면서 괜히 이제 배우자 막 욕하고 네.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분야를 가르쳐주는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막 밤낮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 있고 뭐 또 경매 가시는 분도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동적인 성격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A급을 사고 B급을 사는데 격차가 벌어듯이 여러분들의 격차도 여기서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격차가 여기서 크게 벌어지는데 이때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아씨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투덜거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제 내가 능동인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진짜 똑같았어요. 수동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더 먹고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 갑자기 내가 이러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야가 달라지는 것들이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 놓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도 나중 가서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정하게 한 상태에서 질러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거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봤던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00%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뭐 이왕 좋은 거 막 왕창 뭐 대출 받아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샀다가 이제 못 버티면서 뭐 최저점에 막 던지게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대비해서 차라리 좀 작게 해놓으면은 힘든 상황 때 버티면 또 좋은 시절이 오는 거니까 다 장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장단이 있는데 그 장단의 장단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가 가게 샀는데 내 거는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기 안드로메다 있는 게 여기서 같이 맴도는 거예요. 네. 요때 연끌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좀 갭이 줄어들 때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금 자체가 같이 줄어들 때도 있고 네, 네, 이런 맞아요. 것들 보면은 그럴 때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미래를 맞추는 거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또 대응도 할 수 있으려면 여력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네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뭐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좀 침착하게 좀 시장을 좀 보자. 어떤 또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지금 청약 같은 것들은 그냥 계속하면 될까요? 지금 또 고분양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미래의 가장 새 집인데 지금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미래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직접 들어가 사니까. 근데 문제는 확률이에요. 지금 로또 청약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로또 청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당첨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많았던 로또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로또 청약 1등 당첨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확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로또 청약 있으면 넣으세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넣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로또 청약 지금 벌써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청약제도 바뀝니다 또. 네. 바뀌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청약제도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결론은 그거 뭐냐면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데 시기가 됐는데 그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인데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내가 그동안 경험했거나 그냥 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지금 청약시장을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청약통장이 만약에 있으시다 아니면 없다면 무조건 가입해놓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평상시에 입지가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내가 당첨이 되거나 그런 게 분명히 올 거고요. 거기서 나중에 굉장히 신축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도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스타트를 청약을 통해서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면 좋겠고 이왕이면 가족들이 다 만드실 수 있으면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넣죠. 지금 가능성 없으니까. 네. 하지만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뭐 확률이 높진 않아서 이거에 막 목매진 마시고 네네, 그냥 목매지 이제 뭐 말아야죠. 그냥 계속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것도 공부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대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룡님 이제 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뭐 집값이 막 올라가다가 또 뭐 주춤한다고 하고 뭐 또 뭐 키 맞추기냐 아니다 이제 하락이다 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간단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아까도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게 계속 그 극단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회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떨어지거나 또는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으로 너무 극단에서 침체에 빠지게 되면 다시 그 정부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극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극단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주변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조급하게 만드시는데요. 그 조급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극단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내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되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극단으로 올라가는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큰 재테크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고 내 자식이 또 나오고 걔네들이 커올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맞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지금은 조언을 구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이것만큼은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최근 한 몇 년을 보면 참 이게 극단을 막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이었고 또 이게 또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또 그리고 또 너무 확신을 가지고 무리해서 뭔가 선택하는 거는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이제 부룡님 모시고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부룡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